물은 무기물이자 투명하고 무취의 화학물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표면의 약 70%를 덮고 있습니다. 물은 지구에서 번성하는 탄소 기반 생명체들의 원동력이 되는 생명력입니다. 물은 우리의 육지를 구획하고 분리하며 평평하고 고정된 지구의 안과 밖 경계에 모여 응고됩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했어야 했으며 그들에게 물을 관찰하며 그 기능과 자연의 법칙에 대해 명상하라고 일러주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대에 정체불명의 사악한 왕의 차가운 그림자처럼 거대한 기만이 그들 위에 드리워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홍수의 형태로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신화로 포장되어 묻혀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퍼져나갔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휘거나 볼록해지지 않습니다. 정지해 있는 물의 자연 법칙에 따르면 물은 자신이 채우는 용기의 정확한 형태를 취하며 항상 평평한 수평을 찾아 유지합니다. 고인 물은 항상 평평하게 머무릅니다. 저는 물을 바라봅니다. 전망 좋은 곳에 앉아 있을 때도,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도, 그리고 음료를 마시기 전에도 우리는 이 법칙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물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매일같이 터무니없는 태양 중심 사기극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가 무한한 진공의 우주 속에서 회전하는 행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꾸준히 연구해 오면서 지구가 아닌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구본을 기반으로 그려진 비논리적인 항공 경로들을 분석하면서 그 모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밀도의 법칙이 물체의 상승과 하강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소실점에 대해서도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망원경 렌즈를 벗어나 무지개와 환일 현상, 그리고 머리 위의 별들을 깊이 고찰해 오면서 이 세계가 궁융 형태의 둠 안에 존재하며 그 너머에는 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폐쇄된 지구 전체 시스템이 중심에 위치한 자기 북극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자기, 주파수, 진동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고민해 오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태양 중심의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의아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궁창 너머의 물 위에 비친 별들을 충분히 오래 명상하며 그 별들을 수많은 생생한 색조와 기하학적 패턴으로 반짝이게 만드는 전자기, 주파수, 진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전자기에는 더 많은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놓쳤거나 간과한 무언가가, 전해지지 않았거나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전자기력은 지구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전자기장은 토러스라 불리는 형태를 이루며 그 안을 따라 모든 전자기, 주파수, 진동이 순환합니다. 토로이드는 도넛 형태로 회전하는 구조입니다. 토로이드 형태의 인덕터와 변압기는 전기 에너지 생성의 핵심 장치입니다. 전자기력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몇 가지를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장은 전기를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전기도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작용은 양방향입니다. 자기와 전기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것은 극성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전하는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깁니다. 자석의 극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냅니다. 모든 N극에는 그에 상응하는 S극이 있습니다.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선 외부에 상응하는 자기장을 생성하고 자기장으로 향하거나 멀어질 때 코일에는 전류가 생성됩니다. 말굽 자석은 강력한 영구 자석인데 이는 두 개의 자기극이 가까이 위치하는 형태 때문이며 매우 강한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말굽 자석은 전자석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전자석은 1824년에 발명되었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굽 자석 형태였습니다. 그것의 힘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무게가 200g에 불과했지만 4kg의 철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말굽 자석의 힘의 핵심은 극의 배치입니다. 여기 벡터선으로 표현된 자기장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장의 밀도가 자석의 극부근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래전부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접해왔고 상상해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미래만이 아니라 인류, 기술, 그리고 사회 전체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형태라든지 우리가 아는 영화들, 액션 영화, SF물, 애니메이션 같은 영화들, 또는 문학, 음악, 그리고 우리의 전시회에서도 이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술이 한계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체들, 컴퓨터가 살아 움직이며 로봇이 도와주고 홀로그래픽 스크린이 모든 공간을 채웁니다. 도시들은 계속해서 위로 성장하며 웅장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순간이동을 할 수 있고 우주여행도 이제 가능하며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허구를 벗어나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일깨워주는 진지한 다큐멘터리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걷고 있는 멈출 수 없는 길을 한탄하는 한 노인의 내레이션이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행성을요. 그리고 우리는 정치 정당들, 비정부 기구들, 그리고 신뢰받는 목소리와 과학상을 수상한 천재들까지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허구와 소위 사실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을 모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에는 동일한 근본 전제와 원리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발전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거나 우리의 활동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첨단 인공지능 시스템들, 비행선, 복제와 의료 분야의 혁신적인 돌파구들은 결국 자연계가 그 결과로 피해를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르를 다루느냐에 따라 해결책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인류가 그 결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류가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파괴되거나 혹은 자연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변이된 치명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이 외롭고 작은 파란 행성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우주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구형 행성은 존재하지 않고 우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순전히 허구일 뿐이며 그리 순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 비전들 속에서 인류의 산과 기술,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자기력의 잠재력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기 없이는 생명 전체는 물론 지구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어째서 선견자들은 이것을 더 자세히 탐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허락받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두려워해서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점들을 연결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말굽자석은 강력한 전자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문명이 전자기학을 이용해 기술적으로 발전한다면 말굽자석은 그 발전 과정에서 분명히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말굽자석, Arc de Triomphe. 그렇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강력한 전자석 중 하나입니다. 미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과거입니다. 미래는 이미 왔다가 지나가 버렸고 우리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장엄한 건축물들은 공식적인 거짓말쟁이들과 통제자들이 역사주의, 신고전주의, 르네상스, 고딕 등으로 이름 붙였지만 사실 모두 하나의 통합된 문명에 속해 있습니다. 매우 발달한 문명은 전자기학의 힘을 극도로 발전시켜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완벽한 정교함과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자신들의 기술적 발전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오직 전자기 에너지를 수집하고 생성하여 전 세계에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시, 마을, 그리고 삶의 모든 방식은 자유롭고 깨끗하며
강력한 전자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운영되고 유지되었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전리층에서 안테나, 첨탑, 돔, 그리고 탑과 같은 구조물을 이용해 포집되고 수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든 불가능한 구조물들은 우리의 통제자들과 19세기 시민들에 의해 용도가 바뀌고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슬람 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공서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강력하고 거대한 발전기입니다. 그들은 전자기 에너지를 수집하고 생성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거대한 발전소에 저장된 뒤 정교하고 진보된 구조물들을 통해 분배되고 재조정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거대한 전자석, 즉 우리가 개선문이라고 부르게 된 구조물입니다. 그 에너지는 탑과 오벨리스크 같은 배터리와 축전기에 저장되었습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도시는 마치 거대한 컴퓨터 메인보드처럼 하나의 거대한 상호 연결된 전력망의 형태로 건설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가 드디어 미쳤군. 평평한 지구까지는 그래도 이해해줬는데 이건 정말 너무하잖아. 알아요? 압니다. 그건 백업된 사고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진흙 묻은 부츠를 벗고 자리를 뜨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평평하고 정지된 평면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북극에 위치한 자성의 근원이 있고 바로 그 위에는 북극성이 경이로운 수정돔, 국융의 중앙이자 가장 높은 지점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국융 아래에는 높이에 따라 구분되는 여러 층의 대기가 존재합니다. 전리층은 지구에서 약 48km 높이에서 시작되며 여기에는 열권과 중간권이 포함됩니다. 전리층은 태양의 전자기장에 의해 이온화되는 전기적 성질을 지닌 대기층입니다. 전리층은 또한 자기권의 내부 경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알아요. 어려운 용어나 추상적인 개념이 많다는 거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 과정을 이미 잘 알고 있고 평생 매일같이 목격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유리관들 안에는 우리 머리 위 대기 중에 존재하는 분자 기체들이 담겨 있습니다. 테슬라 코일 같은 전자기 장치를 이 기체 가까이에 두면 코일의 자기장이 이 기체들을 이온화하거나 대전시켜 결과적으로 형광 플라즈마가 생성되어 기체가 색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늘이 주로 파란 이유입니다. 양의 전자기적 영향이 대기를 이온화시키고 그 결과 색을 띤 플라즈마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즉 세상의 거짓말쟁이들이 일출과 일몰이라 부르는 시간에 우리는 태양이 이온층과 멀어짐에 따라 다양한 색의 그라데이션을 보게 됩니다. 태양이 더 이상 우리 지역 위를 지나지 않게 되면 하늘은 색을 잃고 우리는 국륙 너머의 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공식적인 과학자들은 전리층을 대기층의 하나로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에테르적인 층입니다. 에테르는 전자기력을 전달하는 매질이자 원소로 우리 세계의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에테르는 태양과 달이 우리 평면 위에서 동심원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에테르는 신비로운 5번째 원소로 진동 에너지를 통해 모든 것을 전자기적으로 연결합니다.
그것은 만물을 하나로 묶는 힘이자 그물망이며 모든 것의 이면에 존재하는 원동력입니다. 공기, 불, 물, 흙이라는 네 가지 다른 원소는 에테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에테르의 진동이 구체화된 표현입니다. 사이메틱스는 에테르의 존재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클라드니판을 통해 주파수를 전달하면 모래나 톱밥이 정확하고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기하학적 무늬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주파수의 진동을 전달하여 태양이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작용하는 에테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메틱 패턴과 매우 흡사한 과일과 채소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테르의 작용입니다. 모든 물질은 에테르적이며 그 물질의 형태와 모양은 주파수와 진동에 의해 결정되는 에테르의 다양한 표현입니다. 에테르는 전자기 주파수와 진동 에너지, 그리고 물질 자체의 형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에테르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에테르를 둘러싼 역사적, 과학적인 담론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적들이 진실을 드러낸 것은 오직 그것을 불신하게 만든 뒤 묻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과거의 인물들 중 일부는 에테르에 대한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 불리는 인물은 에테르를 제5의 원소라고 칭했습니다. 전자기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에테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진술하길, 이 논문의 여러 부분에서 두 물체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매질을 통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달되는 기계적 작용에 의해 전자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빛의 파동 이론 또한 매질의 존재를 가정한다. 이제 우리는 전자기 매질의 성질이 광에너지 매질의 성질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가 여기서 언급하는 매질은 에테르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다른 이들은 사기적인 과학 사조를 통해 태양 중심설을 성공적으로 굳혔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조차도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은 물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에테르가 존재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테르가 없는 공간은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런 공간에서는 빛의 전파뿐만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기준이 되는 측정자와 시계조차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적 의미에서의 시공간 간격 또한 성립할 수 없다. 심지어 태양 중심설에 사로잡힌 현대 과학자들조차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인정합니다. 오늘날 진공은 풍부한 물리적 매질로 인식되고 있다. 진공에 대한 일반 이론은 곧 만물의 이론, 보편적 이론이 된다. 진공을 다시 에테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에테르적인 전리층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말했듯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에테르의 층은 끊임없는 전자기장의 바다이며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색채 플라즈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기장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그것은 이온화된 층 때문에 우리는 스프라이트 형태의 전리층 번개 현상을 목격하게 되며 이는 지상의 뇌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온이란 순전하를 가진 입자, 원자 또는 분자를 말합니다. 전기란 이온들의 지속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은 이온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전자기장과 에테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도로 발전되고 정교했던 우리 옛 조상들은 전리층과 에테르의 작용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구 전체를 움직이는 연료로 능숙하게 수확하는 방법까지 개발했습니다.
그들이 에테르를 추출할 수 있었던 정확한 과정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숨겨져 있으며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인류가 건축물로 재활용하고 재사용한 구조물의 유적들은 그것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많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증거는 어디에나 있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명백해서 처음부터 눈치채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해서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구조물들 중 일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정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더 자세히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어디서나 봅니다. 이 모든 장엄한 건축물들 위에서 탑들과 첨탑들, 그리고 뾰족한 장식들이 마치 하늘을 찌르는 안테나처럼 솟아 있습니다. 에테르는 이 복잡한 안테나들을 통해 수확되었던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1800년대의 대리셋 이후 적들은 구세계가 공유하던 하나님에 대한 통일된 이해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기술적 구조물들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러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이 일부 사람들의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함께 해주세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 안테나들을 장식하고 구성하는 많은 종교적 상징들은 구세계에서 서로 다른 종교들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었으며 그렇게 의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징들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보통 구리와 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두 금속 모두 전기를 매우 잘 전달하는 도체입니다. 우리가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많은 건축물에서 첨탑 꼭대기에 있는 대칭적인 뾰족 장식들은 전리층에서 에테르를 추출하는 데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에너지가 수확된 후에는 필연적으로 이 돔 구조물의 윗부분, 더 큰 공간으로 끌어내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돔들의 내부를 살펴보면 우리는 돔들이 대칭적인 장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대칭적인 장식은 석조의 파인 홈이나 빈 공간을 통해 구현됩니다. 전자기학의 세계에서 공동 공진기라는 장치는 대칭 구조를 통해 에너지 입자의 진동이나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대칭적인 형태는 에너지 입자나 이온이 일정하게 진동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돔 구조물의 천장에 완벽하게 대칭적인 장식이 보이는 것일까요? 분명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구조물들 대부분에는 더 작은 형태의 공동 공진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공동 마그네트론이라 불리며 이러한 구조물의 실제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공동 마그네트론은 고출력 진공관으로 이온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이크로파를 생성하며 이는 공동 공진기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그네트론은 속이 비어있고 대칭적인 진공 공간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것은 강력한 마이크로파를 방출하며 이는 자유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칭이 깨지거나 진공이 차단되면 그것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성이 보이시나요? 이 구조물들은 애초에 내부에 유리를 넣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자들은 마그네트론의 기능을 차단하기 위해 로즈 윈도우에 스테인드 글라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 에너지 장치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치들은 이 구조물들 곳곳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구조물의 전체적인 구조적 기하학을 살펴보면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공동 마그네트론처럼 작동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모든 공동 마그네트론은 중심부가 가열되는 원형의 금속 챔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류가 빠져나가는데 이 부분을 캐소드라 부릅니다. 그 단어를 보세요. 캐토드.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나요? 캐티드럴, 캐토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모든 것을 눈앞에 숨깁니다. 통제자들은 이 공동 마그네트론의 필수적인 대부분의 캐소드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예전 캐소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이 대칭성과 공동에 크게 의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칭적인 장식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여 에너지 입자들이 일정하게 진동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사각형 안에 있는 꽃무늬는 철을 진동시키는 음향공진기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의 진동 에너지와 전자기 에너지로 지속적으로 변환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엄한 음향공진기들을 정말 잘 살펴보세요. 오늘날 당신이 직접 손으로, 그것도 저런 높이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는가? 발전되지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완벽한 대칭 장식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요? 특히 그 장식이 아무 기능도 없이 순전히 미적인 목적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랬을 리 없습니다. 이 공동 공진기와 마그네트론은 이러한 모든 구조물 내부에 있는 중앙 엔진이나 반응로와 유기적으로 작동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공진기와 반응로라는 단어 모두 흥미로운 단어들입니다. 전도체, 발전기, 창조자, 그리고 메르카토르라는 이름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단어는 그 언어적 구조 속에 토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언어적 기억을 가지고 토러스 혹은 토로이드장의 경위를 표합니다. 토러스는 전자기 흐름입니다. 이 에너지 흐름이 없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들은 그 엔진이 아마도 핵융합로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엔진들의 흔적은 모든 대형 발전기 내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엔진이 설치되어 있던 자리의 빈 구조물은 대체로 팔각형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내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통제자들은 엔진을 제거했습니다. 어떤 경우엔 그 공간이 세례 장소나 야외 공연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그 기반을 그대로 황폐하게 남겨두거나 덮어 가리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팔각형 구조물들을 대성당, 관공서, 이슬람 사원, 그리고 독립된 야외 공연 무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경우 전반적으로 아무런 기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들은 전체 구조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들은 불필요하고 쓸모없어 보입니다. 엔진이나 중심기 기술 메커니즘이 토카막과 유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여러 이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설명을 위해 그것을 예시로 사용하겠습니다. 토카막은 자기장을 이용해 토러스 형태의 플라즈마를 생성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대의 토카막은 열핵 융합 발전에 사용됩니다. 토카막의 토로이드 자기장은 에테르에서 진동하는 이온들과 결합하여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매우 높은 전도성의 전자기 가스장을 생성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태양이나 전리층처럼요. 만약 9세기 사람들이 토카막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어떤 것을 사용했다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풍부하고 강력하며 깨끗한 자유전자기 에너지가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그 에너지는 도시 전체와 지구 전체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교회, 대성당, 성, 의회 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거대한 엔진 발전기였습니다. 통제자들은 이러한 건축물들의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 르네상스, 그리스, 로마식 등과 같은 명칭과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 모든 웅장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물들은 서로 다른 위치, 시대, 문화를 가졌음에도 똑같은 근본적인 구조 원리와 설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것들이 오직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물들이 기도나 예배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들이 신성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의 문명들은 그 어떤 문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성한 원천과 성령 또는 에테르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발전기를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음으로써 그것에 경의와 존경 그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 선물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애초에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했던 에너지 생산에 대한 경의로 자신들의 모든 구조물, 조각상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사탄적 통제자들이 그 상징을 차용하고 아폴로와 루시퍼를 나타내도록 재지정하면서 변질시킨 월계관은 사실 토로이드 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9세기의 인프라 전반에서 토로이드 코일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시에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그 기능을 기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전자기 코일은 전기 전도체입니다. 이들은 전류가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발전기, 모터, 인덕터, 변압기와 같은 장치에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코일은 토로이드 코일이나 나선형의 형태를 띱니다. 전선 코일은 자석과 함께 사용되어 강력한 전자기력을 생성합니다. 전선을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은 더 강해집니다. 코일은 소용돌이를 생성하고 이 소용돌이가 전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상호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둥과 원형홀이 사용된 목적입니다. 전자기력을 생성하고 전류를 고리 형태로 흐르게 했던 강력한 코일이었던 것입니다. 토러스 구조는 우리 영역 전역에 있는 거의 모든 기둥의 밑부분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전선 속을 흐르는 전류의 움직임과 동시에 생성되는 자기장을 보세요. 이것은 기둥의 형태와 정확히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거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든 기둥들에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기둥의 꼭대기에서 자기장이 표현되는 이유입니다.
이는 자기장 안에서 이온들의 움직임이며 토로이드와 토로이드 소용돌이의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보셨듯이 구리선 코일은 자석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압니다. 훌륭하지만 당신이 언급하고 있는 기둥과 다른 구조물들은 모두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물들은 돌과 금속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건축에 철근을 사용했습니다. 철은 자성입니다. 이 철근들은 석조 구조물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구리와 금으로 된 지붕재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구리와 금은 전기를 매우 잘 전달하는 강력한 도체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체 조각상 아치, 둠 그리고 지붕이 독특한 청동색 구리로 만들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게다가 석회암과 화강암, 배군암은 결정 실리콘이나 석영과 혼합되어 있으며 석영은 강한 전기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열주와 아치들은 전체 전자기 인프라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으며 동시에 전자기 에너지의 흐름을 반영하는 기하학적 형태로도 건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프 코일, 말구평 자기장, 그리고 토로이드 소용돌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구세계에 지어진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실용적이면서도 그 기능의 경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양의 에테르 에너지가 붉은 벽돌과 콘크리트로 지어진 구조물에 저장되었습니다. 붉은 벽돌과 콘크리트는 전기를 매우 잘 전달하는 도체입니다. 그것들은 거대한 축전기나 배터리처럼 작동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빨간 벽돌은 에너지 저장 장치로 변환될 수 있으며 배터리처럼 전기를 저장하도록 충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치를 구동하는 데 필요할 때까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붉은 벽돌에 내재된 이러한 배터리와 같은 기능의 핵심은 산화철입니다. 붉은 벽돌의 개발과 활용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한참 진행된 뒤에 이 주제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매우 큰 붉은 벽돌 발전소들과 배터리들은 흰색 줄무늬로 구분되어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런던의 세인트 팬크라스 철도역이나 다른 유명한 구조물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발전소를 붉은색과 흰색 줄무늬로 표시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것은 자석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일부는 파란색, 검은색, 갈색의 흰색 줄무늬로 지어졌습니다. 탑, 오벨리스크, 그리고 작은 시계탑들은 전력망 전체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분배하며 공급하는 중간 축전기 또는 배터리 역할을 했습니다. 평평한 세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력망, 즉 자유에너지의 생산, 분배, 소비가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망 전체는 17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어딘가에서 불안정해지고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력망은 구형 구조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조상들은 자신들이 밟고 다니던 땅이 평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래적인 기술 발전은 자신들이 어떤 종류의 지구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문명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탄적 기만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주의 진공 속을 회전하는 외로운 구형 암석 위에 존재한다고 믿으며 자라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진정한 에테르적 전자기적 특성은 그들에게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 돔 형태의 궁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구했고 그 특성을 모방했으며 그것이 전체 에테르적 전자기 존재와 중심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 창조물의 장엄함을 경외하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근원, 하나님, 그리고 에테르적 성령께 최고의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보시죠. 이전에 이처럼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평생을 살아오면서도 이 구조물들의 불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오래전에 잊혀진 미래의 자네들 사이를 걸으며 평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압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 벅차다는 것을요. 그리고 압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그 그림이 아직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도요.
지구 전역에 걸쳐 이 정도 규모의 상호 연결된 전자기 전력망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고 전자기학의 기술적인 특성도 그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머릿속이 질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구조물을 만든 사람들이나 존재들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째서 전력망이 비활성화된 걸까? 우리가 대성당과 이슬람 사원 내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교적 도상과 예술 작품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물들의 건설에 관한 모든 역사와 사진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최근에 지어진 일부 웅장한 이슬람 사원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당신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많은 에너지는 어떻게 분배되고 저장된 걸까?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나 라디오 신호와 비슷했던 걸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때가 되면 차례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표면만 살짝 긁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하고 저장했으며 어떤 형태였을까요? 보시다시피 우리의 세련된 역사적 선조들은 우리 사회가 잊고 지낸 어떤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을 관찰했고 아주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이 지구에서 그리고 저 위 국륙 너머까지도. 따라오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